책 읽어주는 남자 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원입니다. 곧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네요. 하지만 올해는 유독 더 쓸쓸한 느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겠죠? 수도권은 23일부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라고 하네요. 하루라도 빨리 이 상황이 나아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김승 작가님의 나만 이러고 사는 건 아니겠지 란 책입니다. 먼저 책 소개해드릴게요. 퇴사, 불안정한 프리랜서 생활, 여전히 어려운 가족과의 동거, 그 우울한 날들에 꺼내놓은 속마음. 30대 초 퇴사 후 프리랜서 에디터가 된 저자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또 미워하는 가족에 대해서, 가난한 현실에 대해서, 남을 의식하느라 솔직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적은 글이다. 글 쓰는 과정을 통해 우울을 견뎌냈다거나 결국 상처를 극복하여 더욱 강해졌다는 내용 같은 건 없다. 그럼에도 이 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이가 털어놓은 자신의 연약함이 때로 우리를 다정하게 도닥인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제 영상을 쭉 봐오셨던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있는 꿈꾸는 인생에서 출간된 도서입니다. 해당 출판사의 인스타 피드를 통해 책이 출간되기 전부터 책 제목, 책 표지 컬러, 출간의 과정을 함께하며 지켜봐왔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갔던 책입니다. 정식 출간 전에 샘플북을 받아봐서 기대도 컸었죠. 감사하게도 책이 출간된 후 선물로 보내주셔서 이렇게 여러분께 낭독해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우프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나 웃긴 이야기지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웃긴 제목을 보고 읽었더니 반전의 내용으로 놀라게 하는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크게 2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저는 각 장에서 3개의 글들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프롤로그. 들키고 싶지 않은 것들의 고백. 2019년은 내 삶에서 가장 힘든 한 해였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작한 프리랜서 생활이 걱정만으로 가득해지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들어오는 일은 별로 없고 주머니 사정에 비해 돈이 나갈 일은 많았다. 글쓰기가 아닌 다른 일을 할까 하다가도 그럴 거면 왜 퇴사를 했을까 하는 미련한 고민을 이어나갔다. 손톱만큼의 불행이 찾아와도 지구만큼 거대한 걱정을 만들어내는 재능이 있는 내게 2019년은 불안으로 가득한 해였다. 손에 잡히는 결과물이라도 있으면 조금은 위로가 될까 싶어서 글을 썼다. 썼던 글을 묶어서 삶이 무너져요. 그런데 왜 아름답죠? 라는 제목으로 독립 출간했다. 당시 내 심경을 대변하듯 책의 구성은 삶이 무너지는 내용이 90%이고 아름다운 내용은 10% 정도에 불과한 불균형을 자랑했다. 이 책은 그 글에서 시작됐다. 출판사와 함께 기존 원고를 고치는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글이 합해졌지만 여전히 밝은 내용은 그리 많지 않다. 글의 내용이 어둡게 보일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 내가 꿈꾼 건 아름다운 삶이다. 아름다움을 꿈꾸기에 눈앞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보며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잘난 사람이고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그런 부분을 자랑하는 글을 썼을 거다. 애석하게도 나의 하루는 많은 불안으로 이뤄졌고 글감이라고는 나의 치부들 뿐이다. 책을 내게 된 지금 이 순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도 결국 나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들 뿐이다. 잘나고 멋진 부분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누구나 약하고 부족한 부분은 가지고 있으니 이 글을 공감해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어본다. 자신의 약한 부분을 공감받고 싶은 사람이 자신의 약한 부분을 공감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믿는다. 그 마음에 닿기를 바라면서 들키고 싶지 않은 것들을 고백해 보았다. 나 또한 그런 고백들 앞에 위로받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며 이 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아무리 느린 영화여도 입에 속하지 않는 영화글을 연재 중인데 간혹 마감에 임박해서 급하게 영화를 볼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입에 속으로 영화를 볼까 하는 유혹이 찾아온다. 러닝타임도 긴데 호흡마저 느린 영화를 보는 건 꽤나 지구력이 필요한 일이다. 속도감 있는 편집이 늘고 긴 러닝타임의 영상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키보드에서 버튼 하나만 눌러도 영화의 장면은 금세 넘어간다. 그런데 바로 그 장면과 장면 사이의 몇 초를 가지고 감독은 몇 날 며칠을 고민했을지도 모른다. 감독이 고심 끝에 만든 세계가 그 세계의 속도와 리듬이 관객의 클릭 한 번으로 무너지는 거다. 롱테이크로 유명한 영화들이 있다. 이런 영화들은 보다 보면 영화 속 시간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이 영화들을 2배속을 하거나 빨리 넘기면서 본다면 과연 그 장면을 그 영화를 제대로 봤다고 할 수 있을까? 나무를 5분 동안 보여준다는 걸 확인하고 넘겨버리는 것과 나무를 5분 동안 바라보는 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다. 허우 샤오시엔 감독의 최근작 자객 서분랑은 무협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느린 호흡을 자랑한다. 칼로 싸우는 장면 대신 칼을 들고 싸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유하는 영화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 기준에서는 많이 정적으로 느껴지는 영화였다.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말한 적이 있다. 자신에게 있어서 영화는 세상에 대한 예의라고. 지그시 현상과 세상을 바라보는 영화를 만들어 온 감독이기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가끔 유혹은 찾아오지만 영화를 2배속으로 보는 일은 내 삶에 없을 거다. 나는 영화가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속도가 느리다고 보챌 수 없고 빠르다고 붙잡을 수도 없다. 그저 바라볼 뿐이다. 그 사람의 속도와 리듬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장 기본적인 예의다. 나는 내가 모르는 세상을 영화를 통해 배운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내 속도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세계의 속도를 임의로 조정하지 않는다. 그저 그 속도를 경험해 본다. 앞으로도 많은 영화를 보고 많은 세계를 경험하게 될 거다. 영화의 속도를 존중하면서 어떤 사람, 어떤 세계의 속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는 믿음으로 아주 천천히 흐르는 영화를 응시한다. 내 삶의 아주 느린 순간을 목격하듯이. 오이 같은 사람. 식사할 때 당근이나 가지를 만나면 먹어버리거나 못 본 척 하면 그만인데 오이는 그게 안 된다. 얼굴을 찡그리며 구시렁거린다. 오이 너무 싫어. 오이를 싫어한다. 못 먹는다. 그러므로 오이를 먹어주는 사람은 내게 좋은 사람이다. 냉면 위에 오이를 아무렇지 않게 먹어주면 감출 수 없는 존경의 눈빛이 나와버린다. 내가 못하는 걸 단숨에 해버렸으니 멋진 사람이다. 애석하게도 멋진 사람보다
미운 사람이 더 많다. 샌드위치 속에 숨어 있는 작은 오이나 군대에서 보급받은 오이 비누처럼 내 편에서 영 탐탁치 않은 존재들과 함께 살아간다. 싫어한다는 건 굉장히 적극적인 감정이다. 좋아하는 것만큼이나 자주 떠오르고 힘을 쏟게 만든다. 언급조차 안 할 만큼 존재감이 미비한 것들은 작정하지 않으면 떠올릴 수 없다. 잠이 들기 전에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떠오른다. 회사에서 나를 괴롭히던 상사, 내게 큰 상처를 남긴 지인, 상상 속에서라도 복수를 하고 싶은데 요즘에는 그런 상상을 해봐야 현실이 비루하게 느껴져서 포기한다. 아무리 모진 복수를 꿈꿔봐도 현실 세계의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테니까. 통쾌하기보다 무기력만 더해주기에 상상을 관둔다. 그럼에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걸 포기하기는 쉽지 않다. 나는 성인군자가 아니다. 복수를 생각하는 건 소인배라는 말은 죄를 많이 지은 이들이 꾸며낸 말일 거다. 당한 게 많은 사람은 복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량이 넓은 사람이 되기는 글렀는데 어딜 가나 미워할 구석을 가진 사람이 존재한다. 미움으로 에너지를 쓰고 싶지 않다. 그런데 싫다는 이유로 자꾸 기억한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이 적극적인 감정이 칼로리 소모에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싫어하면서 지냈을까? 원망 다이어트라니 무시무시한 사업 아이템이 될 것 같다. 수많은 이들이 내게 오이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슬프다. 나의 영화배우 데뷔 현장. 학교에서 창작 수업을 들으며 서로의 작품에 대해 합평을 하기에 수업을 듣는 이들과 자연스럽게 친분이 생긴다. 소설 창작 수업을 함께 듣는 영어과 학생이 있었고 지나가며 안부 정도는 묻는 사이가 됐다. 어느 날 그가 자신의 졸업작품에 출연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게 좋아서 내용이나 역할을 따로 묻지 않고 흔쾌히 수락했다. 과 선후배들과 준비한 연극에 배우로 참여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 연기에 대한 흥미가 많았다. 연극에 초대한 가족과 친구들도 재밌게 봐줬기에 단편 영화에 출연하고 주변에 보여줄 상상에 들떴다. 며칠 후 영화 스태프에게서 연락이 왔다. 주소를 알려주며 저녁까지 남양주의 세트장으로 오라고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데 집에서는 꽤 먼 거리다. 촬영이 끝나면 밤일 거라 대중교통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도착해서 스태프에게 물어보니 촬영이 끝나면 준비된 차로 태워줄 거라고 했다. 영화과의 졸업작품이 원래 이렇게 규모가 큰가 싶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였다.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감독에게 가서 오늘 찍을 장면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설명은 그리 길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을 정리한다. 찍을 장면은 2개. 하나는 오열, 하나는 자위. 내용과 역할을 묻지 않은 내 탓일까? 지금이라도 못하겠다고 해야 하나? 온갖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 차가 없어서 도망갈 수도 없다. 첫 장면은 오열이다. 내 앞에 카메라가 세팅되고 앞에는 상대 배우가 앉아있다. 내가 맡은 역할은 팬티를 훔쳐서 엄마에게 혼나는 학생이다. 많은 이들이 카메라 뒤에 서 있고 카메라 앞에는 나뿐이다. 이곳에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생각이 멈춘 채로 눈물은 나오지 않고 스태프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의식되기 시작한다. 슬픈 상상을 해보세요. 카메라를 잡은 스태프가 말한다. 오열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과 나
모두 집에 갈 수 없다. 감독은 잠시 촬영을 멈추고 나를 따로 불러낸다. 그가 담배를 물며 말한다. 내 현장 망치러 왔어요? 이 작품 나한테 엄청 중요해. 근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교실에서 함께 소설을 보던 사람은 사라졌다. 분명 내게 하는 말인데 내가 들어서는 안 될 것만 같은 말. 내가 지금 화를 내야 하는 건가? 어떻게 반응할지 정하기도 전에 그가 갑자기 웃으며 말한다. 어때요? 지금 기분 나빴죠? 농담 반 진담 반이긴 한데 지금 그 기분 가지고 연기해봐요. 나는 영화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러나 이게 연기 지도가 아니라 폭력이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다. 다시 카메라 앞에 선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본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눈물이 터졌다. 억울해서 울었는데 감독은 오케이를 외친다. 이제 스태프들은 다음 장면을 준비할 수 있고 나도 곧 집에 갈 수 있다. 만약 내가 못 찍겠다고 했으면 어떤 반응이었을까? 나는 나쁜 사람이 됐을까? 내가 나를 지키는 게 다수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은 상황이 내 삶에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통곡했다. 탈진하듯이 울고 나서 다음 장면을 준비한다. 자위를 연기해야 한다. 빨리 찍고 탈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진짜로 하면 큰일 나니까 하는 척만 하면 돼요. 감독은 웃음을 잃지 않고 말한다. 카메라 뒤에 서 있는 스태프와 눈이 마주친다. 같이 창작 수업을 듣는 학생이다. 다음 주에 만나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나? 아니, 저 사람은 내게 어떤 표정을 보여줄까? 촬영이 모두 끝나고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준비된 승용차에 탄다. 엄마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 스태프의 소개에 따르면 감독의 어머니라고 한다. 이곳에서 감독은 울 일이 생기면 엄마에게 달려갈 수 있다. 차에서는 가는 내내 찬송가가 흘러나온다. 나는 그의 어린 양 같은 가사가 귀에 들어온다. 몇 달이 흐르고 영화과 졸업영화제에 초대한다는 문자가 왔다. 잊고 있던 작품이 떠올랐다. 지금도 그 영화의 완성본은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 거다. 어디선가 단편 영화제가 열리면 출품작들의 제목을 보는 습관이 생겼다. 촬영이 끝나고 어떤 항의도 하지 못했다. 몸으로 느끼는 부당함에 대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던 그 순간이 지금도 내 몸속에 피처럼 돌고 있다. 나는 그날 몇 뼘 정도 죽었다. 남양주 세트장에서 나는 나의 일부를 박탈당했다. 자신을 원망하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하고 그날의 일을 기록으로 남겼다. 몇 년이 지났고 일기장을 펴 그날의 글을 읽는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원망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오래전 마침표를 찍은 그때의 일을 수정한다.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고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이 글이 책으로 나오는 그날 당신에게 이 책을 보내겠다. 그날 일기장에 적힌 이야기의 마무리는 스스로에 대한 원망 대신 당신의 사과여야 한다. 이제 나는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겠다. 메로나. 10수년 전의 일이다. 무더운 여름이었고 학원에서 보충 수업을 듣던 날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슈퍼에 들러 메로나를 사 먹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수학 문제 옆에 수학 공식 대신 메로나라고 적었다. 그때는 이런 마음으로도 몇 시간이고 버틸 수 있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으면 닿는 지폐의 촉감, 적당히 눅눅한 감촉의 지폐는 곧 내게 청량함을 선물해 줄 것이었다. 여름과 보충 수업에서 탈출할 입장권처럼 느껴져서
괜히 더 만지작거렸다. 뛰는 걸 정말 싫어하지만 몇백 년은 기다려온 것처럼 메로나에게 달려갔다. 날렵하게 집어들고는 계산대로 가서 아저씨에게 주머니 속 지폐를 꺼내 건넸다. 메로나가 녹을까봐 걱정을 하면서. 애석하게도 내게 메로나보다 더 걱정해야 할 것이 있었다. 내가 내민 것은 여름 탈출의 입장권이 될 지폐가 아니라 쪽지였다. 수학 71페이지에서 75페이지. 숙제가 적혀있는 쪽지. 반타작도 못한 시험지. 거절당한 고백의 순간을 들킨 것처럼 부끄러웠다. 내 나름대로는 태연한 표정으로 짧은 탄식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원위치 시키고 곧장 집을 향해 갔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걸었지만 두 팔은 상체에 붙어 흔들리지도 않았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수학 숙제가 적힌 쪽지를 지폐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메로나와 교환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것이 날 보충 수업과 여름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주머니 속 실체도 모르면서 혼자 들떴었다. 찰나였지만 나의 꿈이었던 메로나가 사라졌다. 더 이상 보충 수업이 없고 지폐 대신 삼성페이를 내미는 지금도 그때의 메로나처럼 이루지 못한 꿈들이 있다. 돈 잘 버는 프리랜서나 작가 같은 꿈은 메로나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다. 내가 가진 능력이 지폐가 아니라 수학 숙제가 적힌 쪽지여서 내 꿈과 어긋날까봐 겁이 난다. 그래도 메로나 생각에 들떠서 이미 뜨겁게 달리고 있던 그때처럼 일단은 달려본다. 꿈을, 메로나를 잡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나의 수많은 메로나들을 차가운 꿈을 품고 산다. 신동엽, 신동엽, 신동엽. 떠올리자마자 웃게 되는 개그맨이라면 역시 신동엽이다. 그의 개그에 웃어서 생긴 얼굴 주름이 꽤 많을 만큼 그의 개그를 좋아한다. 자칫 저질스러울 수 있는 이야기를 불편하지 않게 구사하는 건 정말 높은 경지에 이르렀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를 좋아하지만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겨줄 때 그가 떠오르면 위험하다. 당장이라도 웃음이 터질 것 같다. 그럴 때는 애국가를 부르고 장례식장 풍경을 떠올린다.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고 여러 번의 장례식장을 떠올려도 결국 신동엽이 이긴다. 웃음이 터지고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는다. 이를 이용해서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순간에는 신동엽을 떠올린다. 눈물을 참아야 할 때마다 주문처럼 그의 이름을 부른다. 신동엽, 신동엽, 신동엽. 그의 개그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곧 눈물이 들어간다. 엄마가 절에 다니는 지인들과 함께 강원도에 기도를 드리러 갔다. 아버지와 동생과 나, 세 사람이 하루를 보내게 됐다. 동생은 독서실에 가고 아버지는 거실에서 태블릿 PC로 유튜브를 보고 나는 방에서 글을 썼다. 아침엔 김치찌개, 점심엔 떡볶이, 저녁에는 동생이 독서실에서 오는 길에 피자를 사왔다. 아버지는 피자를 밥으로 취급하지 않는 사람이라 피자는 한 조각만 먹고 좀 이따 따로 밥을 먹겠다고 해서 나와 동생이 나머지 피자를 다 먹었다. 이거면 내일 일주일치 저녁밥 갑시다. 동생은 피자를 먹으면서 피자 값을 자신의 저녁밥 값과 비교해서 말한다. 요즘은 뭘 먹어도 자꾸 돈 이야기를 한다. 내가 이렇게 비싼 거 먹어도 되나? 이거면 내 이틀치 밥값이네. 함께 밥을 먹다가도 이런 힘 빠지는 소리를 들으면 밥맛이 떨어진다. 동생이 습관처럼 그런 말을 하면 나 또한 습관처럼 대꾸한다. 그런 거 계산할 시간에 잘 먹고 공부나 하라고. 개강이 가까워졌기에
동생에게 수강 신청을 했느냐고 물었다. 안 다닐 건데? 동생의 말을 아버지가 들을까봐 나도 모르게 소리를 낮추고 다시 묻는다. 복학 말고 딱히 계획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 당연히 복학해서 다음 시험을 준비할 거로 생각했기에 동생의 말에 무척 놀랐다. 대안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 안방으로 향하는 동생을 쫓아 안방으로 들어간다. 둘의 말소리가 거실 소파에 앉은 아버지에게 들리지 않도록 문을 닫는다. 침대 위에 엎드려 누워있는 동생은 하루 세 끼를 다 챙겨 먹는데도 살이 더 빠졌다. 동생은 준비하던 시험에 떨어진 이후로 계속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인다. 의사가 아니어도 딱 보면 좋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야유였다. 수강 신청 안 한다는 게 무슨 소리야? 휴학을 또 한다는 거야? 휴학 신청 날짜는 확인했어? 부모님한테 뭐라고 하려고? 눈으로 야윈 동생을 보며 입으로 질문을 쏟아낸다. 휴학은 다음 주쯤 신청하면 될걸? 대충 확인했어. 대충이 말이 되냐? 행정이 널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잖아. 잘못 확인해서 학교 날리면 어쩌려고. 너 이거 아버지한테 말할 수는 있겠냐? 걱정돼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하고 나니 나는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잘했다고 티내려고 하는 말 같다. 학교 다니면서 병행하는 건 힘들 것 같아. 주로 실내에서 공부만 하는데도 동생의 낯빛은 흑색에 가깝다. 얼굴에는 여드름이 들었다. 시험이 끝나면 피부과에 가자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 시험 끝나면 일본 여행 가자. 시험 끝나면 플스도 사줄게. 모든 말은 시험 끝나면이 전제로 붙는다. 동생도 알 거다. 여기에서 끝은 합격이라는 걸. 동생이 힘들어할 때마다 네가 선택한 거잖아 라는 말을 동생 얼굴에 새로 생긴 여드름만큼이나 자주 했다. 오늘 인강 선생님이 말하는데 나 우울증인 것 같아.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아도 늘 웃던 동생인데 요즘은 표정이 없다. 없다라는 말이 맞다. 텅 빈 얼굴이다. 그런데 그 빈 얼굴을 어떻게 채워줘야 할지 모르겠다. 우울증에 대해 아는 건 없지만 동생이 우울증일 수 있겠다는 생각은 자주 했다. 시험, 탈락. 삶에서 가장 지긋지긋한 단어를 다시 짊어지는 거니까. 자기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만 골라서 꾸역꾸역 다시 해나가고 있으니까. 가끔 우울한 생각이 들면 괜찮은데 매일 일어나자마자 우울하면 그건 병원 가야 한대. 동생의 우울함에 내가 한몫한 것 같아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위로를 떠올린다. 카드 줄 테니까 병원비 생각하지 말고 다녀와. 내일 당장 가자. 좋은 병원 내가 알아봐 줄게. 무슨 말부터 해야 하나 떠올려 보니 이건 위로가 아니라 표면적인 해결의 방법들이다. 근데 병원에 가잖아. 의사가 내 이야기 들으면서 얼마나 우습겠어. 30이나 먹었는데 하나도 이룬 게 없잖아. 대학도 졸업 못하고 직업도 없고. 너는 나의 제일 친한 친구잖아. 어떤 잘난 사람도 해내지 못한 그걸 네가 해냈잖아. 이건 날 너무 과대평가한 말일까? 권위적인 아버지 밑에서 아들 역할도 해내고 엄마한테 유일하게 애교도 부리는 아들이잖아. 생각하고 나니 다 낯간지러운 말들이라 삼킨다. 동생의 말을 들으면서 지인에게 좋은 병원을 물어보고 한 곳을 추천받았다. 동생이 걱정하는 부분을 물으니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딱딱하게 말할 수는 있어도 절대 감정적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는 답이 돌아온다. 동생에게 답을 보여주며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요즘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우울한 생각만 해.
공부는 늘 우울하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적으면 막연하기까지 하다. 동생에게 작은 성공의 경험을 늘리라고 꼰대처럼 말하곤 한다. 그럴 때면 동생은 말한다. 나는 성공의 경험이 없어. 아침에 일어나서 눈 감을 때까지 목매는 상상을 해. 지금이라도 들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냥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 누구라도. 동생에게 내일 함께 병원에 가자고 말한 뒤에 안방에서 나온다. 내일 오는 길에 오랜만에 같이 밖에서 밥을 먹는 모습을 그려본다. 동생은 또 자기가 먹는 메뉴가 얼마짜리인지 계산할 테지. 부엌으로 가서 하루 동안 쌓인 설거지를 한다. 핸드폰으로 노래를 크게 틀고 물을 제일 뜨겁게 튼다. 고개를 푹 숙여 물에 닿을 듯 얼굴을 그릇에 가까이 대고 뽀드득대는 소리를 들으며 그릇을 닦는다. 음악 소리, 물소리, 뽀드득 소리에 묻힐 작은 소리로 중얼거린다. 신동엽, 신동엽, 신동엽. 너의 아득했을 시간을 감히 추측조차 못하겠지만 상상할 때마다 신동엽, 신동엽, 신동엽. 방귀는 영원해. 20살이 되면 멋진 대학생이 될 줄 알았으나 들어간 대학이 마음에 안 들었다. 입학과 동시에 들어간 동아리는 교지 편집위원회였는데 학교에서 그나마 마음 붙일 곳이었다. 우리 기수 3명과 바로 윗기수 4명이 함께 교지를 만들었는데 우리 기수에서는 내가 청일점이었고 윗기수에서는 홍일점 누나가 있었다. 학교는 지방이고 동아리 사람들 대부분이 서울 사람이라 같은 기숙사 건물에 살면서 함께 놀 때가 많았다. 동아리 행사가 끝나고 뒤풀이를 하는 날에는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곤 했다. 지금 이야기하려는 그날도 그랬다. 돌아가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내가 예약한 곡이 나왔다. 의자가 모자라서 앞쪽에 쭈그리고 앉아 노래를 불렀다. 새벽 내내 먹었던 안주가 배에 가득 찼고 노랫소리에 맞춰서 조용히 방귀를 뀌었다. 소리 없는 방귀가 흘러나왔고 대부분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런데 옆을 바라보니 누나가 있었다.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 누나의 코를 쑤신 것처럼 누나의 상체가 들썩거렸다. 나의 방귀가 누나의 코에 진입한 게 틀림없었다. 나는 모른 척 계속 노래를 불렀다. 누나의 코에서 방귀 냄새가 빠져나갈 때쯤 곡이 끝났다. 누나는 나의 방귀를 모른 척 해줬다. 누나와는 다 같이 어울릴 때도 있었고 서울에 왔을 때 가끔 둘이서 밥을 먹기도 했다. 함께 쇼핑을 할 때도 있었는데 내 기준에서 굉장히 비싼 옷을 누나가 단번에 사버려서 놀랐던 기억이 있다. 다른 선배에게서 누나의 부모님이 크게 사업을 한다고 들었다. 늘 아울렛에서 가장 저렴한 옷을 사는 내게 누나는 엄청난 힘을 해내는 사람처럼 보였다. 20살의 첫 가을, 누나와 다른 동아리 선배까지 셋이서 여의도의 불꽃놀이를 보러 갔다. 생애 첫 불꽃놀이였다. 불꽃놀이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는 걸 처음 알았다. 사람들에 밀려서 불꽃놀이를 봤다. 불꽃놀이가 끝난 뒤 몇 정거장을 걸어서 지나친 후에야 겨우 택시를 타고 이동할 수 있었다. 신촌에 있는 술집에서 맛있는 안주를 먹었고 하루가 끝나는 게 아쉬워서 근처 극장에서 심야 영화로 전도연과 하정우가 나오는 멋진 하루를 봤다. 졸면서 봤지만 영화와 별개로 내가 보낸 하루는 영화 제목처럼 멋진 하루였다. 이야기 전개가 러브스토리로 흘러야 할 것만 같지만 사랑과는 전혀 상관없는 관계였다. 당시에 나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성향 덕분에
무수히 많은 이들에게 마음을 쓰다가 상처받는 호구 혹은 짝사랑 전문가로 활동 중이었다. 동아리 생활을 하는 동안 나와 누나 모두 서로에게 연애한다는 소식을 들려준 적이 없다. 누나를 좋아하는 이들이 꽤 있었는데 연애로 이어졌다는 소식은 듣지 못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2년을 버텼지만 쌓였던 학교 생활에 대한 불만이 터지면서 자퇴를 결심했다. 동아리 사람들과 연락도 뜸해졌다. 이렇게 그만둘 줄 알았으면 좀 더 빨리 그만두면 좋았을 텐데. 괜히 동아리가 발목 잡은 것 같다고 동아리 탓을 할 때가 많았다. 수능을 다시 보고 두 번째 신입생 생활에 적응할 때쯤 오랜만에 전에 다니던 학교의 동아리 동기에게서 연락이 왔다. 누나가 아프다면서 같이 누나에게 가자고 했다. 나는 동아리 사람들에게 새로운 생활에 잘 적응한 모습을 보여줄 생각에 들떴다. 살이 빠진 걸 극대화해서 보여주려고 옷도 검은색으로 입었다. 누나를 만나는 건 몇 년 만이었다. 동아리 사람 중에 제일 칭찬을 잘해주던 사람이니 이번에도 칭찬을 들을 수 있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을 만났다. 다들 오랜만에 만났지만 함께한 시간이 있어서 그런지 어색하지 않았다. 잊히고 싶은 동시에 기억되고 싶은 마음은 만성질환 같다. 누나는 많이 아픈 거야? 누나의 상태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기에 물었는데 내 말에 다들 놀라는 눈치였다. 몇 명이 속닥거리더니 말을 꺼냈다. 우리 지금 장례식 가는 거야.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검은색 옷을 입고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누나의 가족들은 고시원방 2개를 잡아서 함께 살고 있었다. 누나가 잘 산다는 소문과 달리 왜 늘 아르바이트를 했는지 알게 됐다. 아빠, 나 이제 몸 괜찮아지면 토익 학원 다니려고. 누나의 마지막 말이었다고 한다. 누나가 아플 때 병문안을 갔던 선배들도 있다. 누가 봐도 아픈 게 느껴질 만큼 말라 있었다고 당시의 모습을 전했다. 누나의 구체적인 병명 같은 건 기억나지 않는다. 외할아버지 이후로 가까운 지인이 세상을 떠난 건 처음이었다. 그 이후로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누나를 자주 떠올리진 않는다. 누나의 납골당도 가지 않았다. 가서는 안 될 것만 같다. 내게 누나의 마지막은 서울에서 함께 밥을 먹던 모습이고 앞으로도 그러고 싶으니까. 지독하게 독한 방귀를 낄 때면 누나가 떠오른다. 누나에게 고마웠던 순간이 많은데 방귀 때문인지 미안하다는 말이 더 하고 싶다. 멋진 불꽃놀이, 술집에서 먹은 맛있는 안주, 영화 멋진 하루 대신 방귀로 누나를 떠올리는 게 미안하다. 배출되지 않는 기체처럼 누나에 대한 기억이 마음 어딘가에 떠다닌다. 방귀로 기억된 사람은 영원히 잊을 수 없다.